한양의 밤은 깊었습니다. 서리가 내려 대궐의 오래된 기와마다 하얗게 얼어붙었고 북쪽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삼켜버려 사방이 먹물처럼 어두웠습니다. 창덕궁 강령전의 촛불만이 홀로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길게 흔들렸다가 다시 꼿꼿이 일어서기를 반복했는데 마치 이 밤의 주인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불빛 아래서 서책을 읽고 있어야 할 왕 이사는 골룡포를 조심스레 접어 침상 위에 올려놓고는 검은 무복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손이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비단 골룡포는 접히는 순간에도 야릇한 광택을 냈고 그 위에 수놓인 5발 달린 용이 촛불을 받아 마지막으로 눈을 번뜩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왕은 잠시 그 용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용포의 무게를 내려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익혀둔 솜씨로 담벼락에 짙은 그림자를 타고 흘러내리듯 움직였습니다. 금군의 눈을 피하는 법,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는 법, 이 모든 것이 세손 시절 목숨을 부지하며 익힌 기술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살아남는 것 자체가 왕도였고 숨쉬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그때 몸에 새긴 감각은 이제 왕이 되어서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왕은 후문을 나서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 냄새와 함께 자유의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충직한 내관 한보였습니다. 그는 왕의 곁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충성과 근심이 뒤엉켜 마치 깊은 우물 속 물처럼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전하, 정말 홀로 가시겠나이까? 성 밖은 아직 노론의 눈이 숲처럼 빽빽하옵니다. 벽파놈들이 전하의 행적을 낱낱이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어제도 들어왔사옵니다. 부디 소인이라도 뒤를 따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보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생긴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이토록 오래도록 곁에 두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보야, 1년에 단 몇 번 내가 왕이 아닌 한 사내로 숨 쉴 수 있는 밤이다. 나를 막지 마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청이다. 만약 내일 아침 조정에서 누군가 내 행방을 묻거든 전하께서 야간 수라 후 편히 주무신다고 하여라. 한보는 차마 그 뒤를 쫓지 못하고 왕이 사라진 북쪽 하늘만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식어버린 왕의 야식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오늘 밤도 무사히. 왕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양 변두리 소금쟁이들과 옹기장수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낙산 아랫마을이었습니다. 그 골목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왕은 이곳의 허름한 냄새가 이 어둑한 좁은 하늘이 궁궐의 어느 화려한 정각보다도 가슴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민들의 밤냄새와 쇠죽 끓이는 연기만이 가득한 그 골목 끝에 왕이 목숨처럼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살인문의 새끼줄이 끊어진 채 달랑거렸고 처마 밑에는 말린 가을 고추 한 줄이 쓸쓸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심어둔 채마밭은 겨울바람에 다 죽어버렸는지 검게 오그라들어 있었고 디딤돌 하나가 빗둘게 들려있어 비가 오면 신발이 젖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왕은 그 디딤돌을 내려다보다가 발로 살며시 제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동안 그의 표정이 조용히 무너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익숙한 듯 살인문 앞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짧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의 가슴은 언제나 이렇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조정에서 수백 명의 시선을 태연히 받아내는 왕이라도 이 낡은 살인문 앞에서만큼은 한낱 두려운 사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겨주실까, 문전에서 돌려보내시진 않을까.
그 유치하고도 간절한 두려움이 그의 발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3번 간격을 두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오래전 3사람이 함께 정한 그 박자를. 안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문이 열리고 나타난 이는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기품을 감출 수 없는 중년의 여인 혜경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고단함의 주름을 몇 가닥 새겨 넣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한때 그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왕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하, 또 오셨습니까? 어찌 이 험한 길을. 찬바람이 이리 매서운데. 혜경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반가움과 걱정과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나면 찾아올 허전함이 벌써부터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왕의 소매 끝을 한번 보았습니다. 찬바람에 소매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무탈하였소? 아이는 어찌 되었소? 혜경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긴 채 곤히 잠든 소년 윤이 있었습니다. 왕은 까치발을 하고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빼닮은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혜경의 섬세한 입술선, 2사람의 피가 절묘하게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왕은 차마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허공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작은 얼굴을 공기 중에 그려 넣으려는 듯. 이 아이는 모릅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이 왕의 눈이라는 것을. 매 절기마다 보내오는 비단 한 필과 쌀 한 가마가 어디서 오는지를.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지를. 혜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윤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눈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히 웃으며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꿈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맹자 구절을 마지막까지 다 외웠단 말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왕은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뾰족한 어깨뼈와 가느다란 팔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많이 자랐구나 생각하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팔이 이리 가늘어도 이리 따뜻한 것이 있구나. 그 무거운 면류관도, 피 튀기는 조정의 정쟁도, 적을 숙청하며 굳어진 냉혹한 마음도 이 순간만큼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혜경은 방 한켠에서 군부를 더 지피며 식어가는 차를 다시 데웠습니다. 차 주전자에서 얇은 김이 피어올랐고 그 열기가 좁은 방 안에 퍼지자 비로소 3사람 모두 굳었던 어깨를 내렸습니다. 3사람은 그 좁고 낡은 방에서 가장 평범한 가족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외운 글귀를 자랑하고 왕은 그 뜻을 풀어주고 혜경은 도토리묵과 식은 나무를 상에 올리며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 세상 어느 수라상도 이 밥상보다 따뜻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오래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가 먼저 졸음을 못 이기고 왕의 무릎 위에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왕은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팔에 받치고는 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고 해야 할 말도 많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말들이 이 방을 무겁게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인, 추운 겨울이 길어지거든 장작을 더 들여놓으시오. 내 내관편에 이르겠소. 염려 마시옵소서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혜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왕은 그녀의 손가락 끝이 트고 거칠어진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손이 한때 궁 안에서 서책을 다루고 붓을 들던 손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배신이라고 그는 오래전에 스스로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달이 여전히 구름 속에 갇혀 있는 한밤, 왕은 아이를 해경의 곁에 조심스럽게 뉘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그는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등이 묵직해졌고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또 오겠소. 봄이 오기 전에. 해경은 문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발을 뗄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지워지는 동안 해경은 꺼져가는 등잔불을 손으로 감싸진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초가집 안에서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는 작은 불빛 하나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새손 이사는 목숨이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흘러나온 정치적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노론 벽파는 새손을 폐위시키기 위한 구실을 차례차례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15세 이사는 이미 제왕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당쟁의 칼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새손을 보필하던 측근들 사이에서 은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궐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이사는 당쟁의 칼바람을 피해 궐박 사가로 잠시 피신해야 했습니다. 측근들이 마련한 처소는 낙산 인근의 조용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는 생전 처음으로 왕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골룡포를 입힐 내관이 없었고 조성 문안을 받을 신하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 고요함이 낯설어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처 서당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이 바로 해경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서책들을 처분하지 못해 서당 훈장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산이 서당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안에서 낭낭하게 논어를 읽는 소리를 들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의 의미를 씹으며 읽는 소리였습니다.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보니 허름한 무명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혼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인기척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들어오시려면 미리 기침 한번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예의 아닌지요.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그가 아버지를 잃은 뒤 처음으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사는 자신이 새손임을 숨기고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해경은 그를 그저 그를 좋아하는 청년으로만 알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고 가끔 이상하리만 치묵에 있는 말을 하는 청년.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그저 북쪽이라 하고 집안이 어디냐 물으면 복잡하다고만 했습니다. 해경은 그 대답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것을 캐묻지 않는 것이 그녀의 예의였습니다. 두 사람은 책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를 짓고 눈 내리는 날에는 서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멀리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경은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책에서 읽은 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 솜씨가 있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또렷하게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배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시오? 책에서만 읽은 것 같지 않은데. 해경전은 책보다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책은 이미 끝난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살고 있으니까요. 이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왕이 되면 수천 권의 서책을 읽고 수백 명의 신하를 거느리겠지만 이 여인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산에게 그 시간들은 생애 가장 밝은 빛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이 씨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지요? 이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혜경은 그 눈빛에서 이미 대답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상을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울 해가 짧아 저녁이 금방 찾아왔고 서당 마루에 남은 빛도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봄이 오기 전 할아버지의 서슬 퍼런 부름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에 급변이 생겼고 새손의 귀궁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었습니다. 밀지를 들고 온 내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겨울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사는 혜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서당에서 두 골목 떨어진 좁은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참을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담장 위로 매화 한 가지가 삐죽 넘어와 있었고 꽃봉오리가 막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꽃은 기어이 피어나려 하는구나 생각하며 이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경은 이미 짐작했는지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어가도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다오, 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만은 지킬 것이다. 혜경은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무게감에서 그녀는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글을 읽는 방식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 짧은 겨울 동안 함께 나눈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가시겠지요, 가셔야지요. 그리고 기억해 주시겠지요. 이 작은 서당과 저와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내 평생 잊지 않겠다. 이사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된다면 수십 가지 서약을 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묘 사직에 대한 서약, 하늘에 대한 서약, 백성에 대한 서약. 하지만 오늘 밤에 이 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서약서도 없고 신하도 없고 하늘도 구름에 가렸지만 이 말만큼은 어떤 서약보다 단단하게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혜경은 문가에서 그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화 꽃봉오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산이 궁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몇 해가 더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조정은 3번 피바람이 불었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혜경은 그 모든 소식을 먼발치에서 들었습니다. 서당 훈장 어른이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시장통에서 오가는 말들에서, 때로는 직접 보지 않아도 대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에서. 이산이 즉위했을 때 혜경은 이미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산이와 헤어지던 그 봄 직후에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기뻤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줄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두려움이 왔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새 왕의 흠결을 잡기 위해 사방으로 탐문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의 서자를 낳은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과 아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정치에서 그것은 검으로 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혜경은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 왕을 지키는 길이라고.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칼이 되기 전에 먼저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녀는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알던 사람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도성 변두리 낙산 아랫마을로 흘러들어 소금장수집 옆에 작은 초가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곳,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곳. 그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쓴지 그녀는 아이를 낳고 혼자 첫밤을 지새우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짙은 눈썹, 또렷한 눈빛. 혜경은 아이가 웃을 때마다 눈을 한 번씩 피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왕은 즉위 후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 모자를 낙산 아랫마을에서 찾아냈습니다. 한보에게 극비로 명을 내려 도성 안의 모든 골목을 뒤지게 했고 단서를 따라 쫓고 또 쫓았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여인을 찾아갔다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돌아온 날도 있었고 이미 고향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내색 없이 다음 단서를 명했지만 한보는 왕의 손이 잠깐 떨리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혜경을 찾은 날 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보만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낙산 아랫마을로 갔습니다. 처마 밑에 말린 고추가 달린 낡은 초가집 앞에 섰을 때 왕의 발이 잠시 굳었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왕의 발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혜경은 왕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이리 오래 숨었소? 내가 얼마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혜경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전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위험천만한 밀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을 골라 왕은 골룡포를 벗고 검은 무복을 입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역적을 숙청하는 것도 하루반 시즌의 이 밀행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불빛만이 왕이 아직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조정의 신하들은 임금을 두 가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경외의 눈이었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의 눈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섞여 만들어진 감정의 이름을 그들은 충성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충성이라기보다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아침 경연이 열리면 왕은 서책을 직접 들고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절을 콕 집어 물었고 얼버무리는 대답에는 즉각 반론을 폈습니다. 오후에 형사를 검토할 때는 판결문 한 줄 한 줄을 직접 읽으며 논리의 허점을 짚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상소 검토에도 지친 기색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모신 내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전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왕은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필요가 없는 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규장각에서 밤새 글을 읽는다는 소문도 돌았고 친위 장용령의 병사들과 함께 무예를 연마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왕 앞에서는 허술하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술함은 그의 눈에 그대로 잡혔고 한 번 잡힌 것은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낙산 아랫마을로 향하는 왕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으며 얼굴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대궐 담벼락을 넘는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왕관의 무게인지 아니면 죽은 아버지의 그늘인지 그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냥 숨 쉬었습니다. 유는 아버지가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만든 팽이를 자랑했고 어느 날은 뒷산에서 주워온 신기한 모양의 돌멩이를 늘어놓으며 각각의 이름을 붙여 설명했습니다. 이 납작한 것은 장군돌, 이 뾰족한 것은 칼바위, 이 동그란 것은 보름달. 왕은 그 돌들을 하나씩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에서 수백 가지 안건을 검토하는 눈으로 아이의 돌멩이 컬렉션을 검토했습니다. 아버지, 이 장군돌이 제일 세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직접 강에서 찾았는데 딱 봐도 천하무적 같잖아요. 그러나 보아라, 장군이 세다 하여도 혼자서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이 보름달 돌과 함께라면 어떠냐? 둘이 함께 서면 천하무적 아니겠느냐? 윤이 눈을 크게 뜨고는 두 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장군과 보름달 좋아. 해경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낮에는 어떤 표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녀는 가끔 상상하다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상상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윤이 꾸민 장난에 배를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윤이 왕의 등 뒤에 몰래 다가가 귀뚜라미 한 마리를 품 안에 집어넣는 바람에 왕이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찍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을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고 해경도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왕은 잠시 어이없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그 웃음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웃긴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웃었습니다. 해경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두 그릇씩 비우기도 했습니다. 궁의 주방에서 만든 된장찌개와 이 초가집의 된장찌개는 재료부터 달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언제나 이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찌개에는 기다림의 맛이 있었습니다. 해경이 그를 기다리며 군부를 지피고 뚝배기를 올리고 냄새를 맡아가며 간을 맞춘 시간의 맛이. 또 더 드시겠습니까? 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하께서 오시는 날이면 늘 바닥이 나는군요. 이상한 일이요. 궁에서는 수라상을 절반도 비우지 못하는데 이 집에만 오면 이렇게 배가 고프니 아마도 이 집에는 눈치껏 먹어야 하는 음식이 없어서겠지요. 왕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초가집 안에서만큼은 그는 그냥 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미 다 알려진 사람. 서리가 두 번 더 내리고 겨울이 한양을 덮기 시작하던 밤이었습니다. 이 산의 비밀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는지 이 산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벽파의 수장 심기원과 병조판서 김종수가 이 산의 발걸음을 쫓아온 것은 이미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산 아래 초가집에 드나드는 인물이 임금임을 알아챘고 그 집에 여인과 아이가 산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심기원이 김종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에게 약점이 생겼소. 이것은 기회요. 그렇소. 이 사실을 인질로 삼으면 화성 행궁 건설을 막을 수 있고 장용령 폐지도 끌어낼 수 있소. 그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이사는 편전에 앉아 주청 문서를 읽다가 갑자기 손이 굳었습니다. 서찰 하나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관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된 그 서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낙산 아래 그 집을 알고 있소이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이사는 즉각 호위 내관 한보를 불렀습니다. 낙산으로 가라. 지금 당장. 그 집 식솔들을 외성박 원통사 근처 객주로 옮겨라. 예, 전하. 한보가 달려가는 동안
이사는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기원. 그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밤 낙산 아래는 이미 다른 자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혜경은 아이를 재우고 막 등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 냄새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골목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혜경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앞문은 막혔다. 옆집 담을 넘는다 해도 저들이 먼저 에워쌀 것이다. 뒷담 너머는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다. 아이 하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단 하나. 혜경은 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는 윤을 깨웠습니다. 윤아, 일어나. 눈 뜨고 잘 들어. 어머니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해. 혜경은 윤의 작은 손목에 옥반지를 채웠습니다. 이산이 처음 혜경에게 준 것, 혜경이 가장 아끼던 것. 옥빛이 등불 아래에서 고요히 빛났습니다. 이 반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거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같이 가야지. 혜경이 윤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뒤따라갈 거야. 먼저 뒷담 너머로 가서 큰 길까지 뛰어. 그리고 한보 내관 어른을 찾아. 알겠지? 싫어. 같이 가. 윤아. 혜경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간절하고도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해. 아버지 곁에서 살아.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 그게 우리 윤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야. 불길이 지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혜경은 윤의 품에 서찰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접힌 종이 위에 단 몇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 부디 우리 아이를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혜경은 아이를 뒷담 너머로 들어올렸습니다. 뛰어. 윤이 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혜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문으로 자객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혜경은 등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쪽에서 아이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한보가 낙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초가집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객들도 혜경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기만이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전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하들은 임금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눈빛이 더 깊어졌고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슬픔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이른 봄의 기운이 한양에 스미던 날 아침, 창덕궁 후원 입구에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5살짜리 사내 아이.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헤어져 있었지만 왼손 손목에는 옥빛 반지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내관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누구를 찾아온 것이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보가 달려와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곧장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는 편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보의 보고를 듣는 동안 그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데려와라. 윤이 편전에 들어섰습니다. 임금 앞에 서자 윤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아버지.
이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윤이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구겨지고 흙이 묻은 그러나 글씨는 또렷한 서찰. 이산이 펼쳤습니다. 한 줄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부디 우리 아이를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산은 윤을 품에서 떼어내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혜경의 눈매를 닮은 아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입술을 닮은 아이. 기쁨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왕궁에 있는 한 평생 표적이 된다. 심기원과 김종수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상 왕실의 비공식 혈육은 영원한 칼날이 된다. 살아있는 한 정쟁의 도구가 된다. 혜경이 왜 저 서찰을 쥐어보냈는지 이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사는 혼자 긴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글을 읽고 화를 쏘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혜경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아이를 자신의 욕심으로 위험 속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는 예조의 명을 내렸습니다. 왕실 족보를 정리하라. 근래의 기록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도록. 명목은 족보 정리였으나 실제로는 윤의 이름을 그 어디에도 올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산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윤을 떠나보내기 전날 밤 이산은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윤아,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예. 너는 내일부터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집과 새로운 이름을 가진 평범한 아이로. 그것이 어미의 뜻이었고 아비의 뜻이기도 하다. 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아버지도 북쪽 하늘을 볼 것이다. 너도 한양 쪽 하늘을 봐라. 같은 달을 보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약속이요? 약속이다. 새벽 달기 울기 전 한보가 윤의 손을 잡고 궁을 나갔습니다. 이사는 편전 창문에서 그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른 새벽달이 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은 충청도 아산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새 이름은 김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약방집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인 양훈장의 수양아들로 들어가 어린 시절부터 침과 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윤에게는 두 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의 옥반지였습니다. 빨간 저고리 소매 아래 늘 숨겨두었고 혼자일 때만 꺼내보았습니다. 반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손이 기억났습니다. 차갑지 않게 가볍게 채워주던 그 손. 두 번째는 보름달이었습니다. 매달 보름날 밤이면 윤은 마당에 나가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아무것도 묻지 않은 양 훈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늘 그냥 들어갔습니다. 윤은 20 이전에 이미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이 처음으로 마을을 떠난 것은 22살 역병 때문이었습니다. 정조 20년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의 괴질이 돌았습니다. 열흘 만에 마을이 텅 비고 한 달 사이에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관아는 손을 쓰지 못했고 서울에서 파견된 의원들은 감염을 두려워해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옷을 삶아 입고 손을 소금물로 씻으며 환자의 천장에 창을 내어 공기가 순환되게 했습니다. 그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 의원은 누구냐? 모르오. 이름을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한다오. 어디서 왔다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소. 역병이 다 잡히면 그냥 사라질 것 같소. 그리고 실제로 역병이 물러가던 날 새벽 그 의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불꽃 의원이었습니다. 불처럼 나타나고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살아난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그 후로 10년 사이 불꽃 의원은 전국 8곳의 역병을 잡았습니다. 한 번도 같은 곳에 2번 나타나지 않았고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포상을 내리려 했으나 이미 떠난 후였고 임금에게 보고가 올라가도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함보를 통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해경, 당신이 옳았소. 우리 아이가 제 길을 가고 있소. 유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불꽃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탈출시키고 남은 여인. 손목에 반지를 채워주면서 울지 않던 여인.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던 것이 무엇인지 어른이 되어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모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임금은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렸고 눈 아래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러나 매달 보름밤이면 이사는 편전의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을 여미고 조용히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언제나처럼. 그 같은 밤 함경도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유는 마당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 역병이 잡힌 마을이었습니다. 20명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도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웃기만 하고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유는 손목에 옥반지를 꺼내 달빛 아래 올려놓았습니다. 반지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양 쪽을 향해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절 한 번, 아버지와 약속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15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창덕궁의 이사는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함경도 쪽 하늘에 사람이 많이 살았겠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해 겨울, 이사는 병석에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드나들었고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차분했습니다. 중요한 상소들을 처결하고 화성공사의 마무리를 지시하고 남은 업무를 하나씩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함보를 홀로 불렀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그 아이에게 편지를 전해라. 한 줄이면 족하다. 무어라 적을까요, 전하? 이산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 어미와 아비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봄이 오기 전 이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 전체가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이 궁 앞에 모여 울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한 사내가 달빛 아래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래 울었습니다. 이름도 불리지 않고 옆에 있어주지도 못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그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마을로 출발할 채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었으니까. 그로부터 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역사 어디에도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아들로도 불꽃 의원으로도 어떤 족보에도 어떤 실록에도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는 그가 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지나간 한 의원이 남긴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는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몸이 느려지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아픈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오면 짐을 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진짜 불꽃 의원이냐고 수군거렸고 유는 늘 그냥 웃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는 옥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달은 그날도 떴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늙은 나무들 위로, 함경도 국경 너머의 어두운 산등성이 위로. 같은 달이었습니다.